안녕하세요. 국제 재무관리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간고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중간고사의 시험은 보지 않고 대신에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예, 제가 아마 한 다음 주쯤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제를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해서 제출하면 되고, 과제는 아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뭐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데이터를 뭐 찾아서 뭐 표를 작성하던가 뭐 그런 식의 뭐 과제를 이제 내주려고 해요. 다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제 4장 국제평가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수식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수식을 굳이 뭐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 수식까지도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석사만 하고 박사까지는 욕심이 없다 그러면 수식까지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사실 대신에 이거를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수식을 전개하는 것보다, 수식은 사실 전개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 노테이션들만 다 외우면 사실 그만인 것들인데, 근데 수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국제평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뭐 나라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나라를 상정해 봅시다. 뭐 한국과 중국, 아니면 뭐 우리는 한국과 미국으로 합시다. 달러, 원달러 환율 이게 뭐 익숙하니까. 그럼 한국과 미국 두 개의 나라가 있으면 각 나라의 이자율, 한국의 이자율, 미국의 이자율 다 다르고, 한국의 물가, 미국의 물가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환율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이자율과 환율과 무슨 물가와 뭐 그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국제평가 관계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가 한 개, 햄버거 한 개가 한국에서는 1,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달러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물가가 햄버거 한 개에 1,000원, 미국에서는 물가가 자 개당 1,000원, 미국에서는 개당 1달러. 그럼 물가가, 한국의 물가는 한 개당 1,000원, 미국의 물가는 한 개당 1달러. 이러면 이거 뭐 뭐가 더 싼 건지 뭐가 더 비싼 건지 알 수가 없죠. 단순히 이 숫자 두 개만 보면 여기는 1,000원, 여기는 1달러. 이러면 뭐가 더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환율이라는 거를 보고, 아, 한국이 더 싸구나, 미국이 더 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자율 같은 개념도 한국의 이자율이 뭐 2%예요. 근데 미국의 이자율이 뭐 우리보다 낮아야 되겠죠. 1%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명목 이자율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이자율이 1%, 미국에서는 이자율이 1%.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한국이 더 이자율이 높으니까 한국에 투자하면 더 좋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행 이자율만 보고, 아, 한국에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 국가의 물가 수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 환율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국제 평가 관계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자 뭐 이런 경우에 위에 것만 보면은, 한국에서는 물가가 햄버거 한 개당 1,000원, 미국에서는 한 개당 1달러. 이러면 뭐가 더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이다. 1달러당 1200원. 그냥 이렇게 씁시다. 1달러는 1200원이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1달러 가지고 햄버거를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1달러 가지고 1200원이니까 햄버거 한 개 사 먹고, 한 개 넘게 사 먹죠? 미국에서는 1달러가 있으면 1달러 가지고 햄버거 한 개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1200원이 있으면 1달러 1200원이라고 했을까? 1200원 있으면 햄버거는 하나에 1000원이니까 한 개 이상 먹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햄버거를 1.2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물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햄버거가 더 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이자율이 한국은 2%, 미국은 1%. 예를 들어서 한국은 1000원을 입금하면 1년 뒤에 1020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똑같이 1달러를 입금하면 1.01달러가 되는 거죠. 1%니까.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1000원이 1020원이 되고 1달러가 1.01달러. 어쨌든 이자율만 놓고 보면은 한국이 2%니까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돈 있으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원래는 1200원, 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미래에 환율이 1300원으로 바뀐다고 쳐봅시다. 달러당 1300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이럴 수도 있죠. 환율이 항상 일정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1300원으로 오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1달러를 투자하면은 1달러는 1.01달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그 1달러를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요. 미국에 투자하죠. 미국에 그대로 투자하면 1달러 1% 버는 거죠. 그런데 한국 돈으로 바꿔요. 1200원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1200원으로 바꿔요. 1달러를. 그럼 1200원을 한국에서 투자했어요. 그럼 2% 이자가 붙어요. 1200원이 한국에서는 2% 이자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한국에 투자하면 2% 이자가 붙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니까 1224원이 되는 거죠. 네, 1224원이 되네요. 24원 이자가 붙으니까요. 1200원에 대해서 2% 24원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데 1224원은 달러로 바꾸면 얼마냐? 1달러가 이제 1300원으로 올랐대요. 1년 뒤에 보니까. 그러면은 1300원으로 이제 환산해서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1달러가 130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은 1224원이니까 1224원을 1300원으로 나누면 이거는 0.94달러가 되네요. 0.94달러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내가 이 똑같은 돈을 1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을 때는 1달러가 1.01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1달러를 내가 지금은 현재 환율 1200원으로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가운데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죠.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꿔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환율로 바꾼 거고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꾸고 이거를 한국 2% 이자라 그랬으니까 2% 이자가 붙는 한국에 투자해요. 그러면 1200원이 1000원이 1020원이 되는 것처럼 1200원은 1024원이 될 거 아니에요? 1200원 곱하기 1.02 하면 1224원 되죠. 1024원이에요. 그런데 이 1024원은 다시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1년 지나니까 환율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럼 환율이 13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1300원이 1달러라 그랬으니까 1224원은 1300원보다도 안 되니까 1달러 안 되겠죠. 0.94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투자하면 2달러 버는 건 줄 알았는데 달러 개념으로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1달러를 그냥 미국에 넣어서 1.01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1달러를 괜히 한국 돈 바꿔서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다시 달러로 환산하면은 0.94달러 된다. 이러면은
자, 내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그냥 1달러 받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2% 받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1% 받고 미국에서 1% 이자 받는 게 좋죠. 1달러가 그래도 1.01로 남으니까 한국에 투자했으면 1달러는 0.94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국 이자율, 미국 이자율 이것만 보고 아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환율 혹은 환율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자율이든 아니면 물가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이번 챕터에서 할 건데 여러분 벌써 헷갈리죠? 벌써 지금 그냥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 수식으로도 수식은 거의 뭐 설명할 게 딱히 없고 사실은 그냥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그 수식으로 바꿨다. 그냥 언어를 번역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수식은 무슨 우리가 전개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한국말로 써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식으로 번역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 했던 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뭐 물가와 환율과 이런 것들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평가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 금융 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 이자율, 환율,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들의 관계는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된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 지금 서로 환율이 있는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명목 이자율이 오른다. 미국이 뭐 이자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미국이 뭐 예를 들어 요즘 한참 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 뭐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 미국이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 환율을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예상할 수가 있죠. 지금 벌써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얼마야? 오늘 또 올랐겠지. 환율이 주가 엄청 떨어졌네요. 환율이 1199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1200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원달러 환율이. 보통 1100에서 1200 사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자, 왜 그러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3개월 전에 7월 달만 해도 1년 단위로 볼까요? 와, 그러면 1년 전에는 연초에는 1,100원도 안 됐어요. 1,08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죠. 100원 넘게 올랐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080원이죠. 1,000원이었는데 이제 1,200원. 200원 어치 가치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달러 가치가. 왜? 미국은 지금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자본이 미국으로 쏠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된다. 그래서 국제금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론적으로 중요한 파트를 이번 챕터에 배울 거예요. 가장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평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구매력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PPP라는 거. 자, 국제 실물 거래에서의 균형 관계를 나타냄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라는 것은 국제 실물 거래. 실물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물건을 실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얼 쉣. 리얼한 거죠. 진짜 실제 있는 거. 뭐 햄버거 먹는 것만 해서 죄송합니다. 또 뭐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돈이 아니고 돈 거래를 실물 거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물 거래는 실제로 뭐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실제 물건이 오가는 거 이런 거를 실물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 실물 거래에서의 균형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에서 햄버거 사 먹을 때, 미국에서 햄버거 사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자, 이 구매력 평가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걸 금융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Law of One Price입니다. 이거는 여기 법칙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 법칙이 항상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무역의 제한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송비라든지, 그러니까 무역에 제한 요인이 없다면, 제한 요인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다 집이 중국이니까 자기 고향에 파는 뭐 맛있는 거, 중국에 맛있는 거 뭐가 있죠? 마파두부? 내가 고향에서 파는 마파두부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고향에 파는 마파두부, 중국에 파는 마파두부 먹으려면은 중국에 있는 거를 한국까지 운송, 배송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중국 가서 먹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한 요인이에요. 귀찮잖아요. 내가 중국에 가는 거, 돈도 들고 귀찮고, 중국에 있는 거 한국으로 배송시키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제한 요인이 없다 하면, 무역에 제한 요인이 없다면 이런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아, 나 중국에 파는 마파도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우리 고향에 있는 중국의 무슨 저장성에서 파는 마파두부가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서 여기 딱 내 앞에 있는 거, 와 있는 거. 그게 무역의 제한 요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겠죠. 과학기술이 앞으로 한 100년, 200년 발전해야 그게 될까 말까겠죠.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내가 저 멀리에 파는, 어디 브라질 어디에 파는, 브라질 열대우림에 파는 바나나를 먹고 싶다. 딱 생각하면은 그냥 공짜로 내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 브라질 바나나가 딱 내 앞에 딱 준비되어 있는, 그게 바로 무역의 제한 요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상상 속에서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면, 무역의 제한 요인이 없다 하면, 그러면 동일한 재화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물건이면 똑같은 가격이어야 된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브라질에서 만든 바나나가 한국으로 딱 내 앞으로 배송되는 데까지 아무 장벽이 없다면, 그냥 1초 만에 공짜로, 아무 배송비도 안 들고 1초 만에 공짜로 여기 딱 올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면 그 바나나가, 그러면은 그 바나나를 사 먹는 것은 내가 한국에서 사 먹든 브라질에서 사 먹든 어디 일본에서 사 먹든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다르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선 그 바나나 하나에 1,200원이고 근데 똑같은 바나나를 한국에서 먹을 때 1,000원이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내가 1,000원에 사서 브라질에다가 1,200원에 팔면 되잖아. 그럼 나 공짜로 200원 버는 거잖아요. 배송비가 안 든다면. 일반적으로는 배송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 1,000원에 팔고 브라질에서 1,200원에 판다 그래도 내가 1,000원짜리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아야지 생각했는데, 어이구 이거 배송비가 10,0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1,200원에 팔아도 나한테 손해잖아요. 배송비, 운송비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가격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송비가 안 든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1,000원에 파는 거 거기다 1,200원에 파는데 아무 장벽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럼 1,200원에 팔면 나는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아서 팔니까 200원을 벌 수 있다. 그게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제약 조건이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동일한 재화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한 병이 한국에서 1,500원인데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린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죠. 한국에서 콜라 물가하고 미국에서 콜라 물가가 다른 거예요. 왜?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린대요. 코카콜라 한 병이. 자 그럼 내가 1달러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콜라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한 병이 1달러로 했으니까 미국에서 콜라 한 병 사 먹죠. 그런데 그 돈을
환전해요. 환율이 1,000원이라 그랬을까? 환전해요. 그러면은 1,000원이 1달러가 자, 이거 써가면서 할까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자, 미국에서는 1달러 있으면 콜라 한 병 사 먹을 수 있어요. 1달러가 있으면. 왜? 미국에서 콜라 한 병에 1달러라 그랬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똑같이 1달러가 있으면 1달러를 내가 환전을 해요. 환율이 1,000원이라 했으니까. 그럼 1달러를 환전하면 1,000원이 되고 1,000원으로는 콜라를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하나에 500원이라 했으니까 콜라를 두 병 먹을 수 있죠. 여기선 콜라 한 병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똑같은 1달러인데 미국에서는 콜라 한 병 먹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콜라 두 병 사 먹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를 지금 한국에 있는 콜라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0.1초 만에 비용도 안 들고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 콜라가 싸니까 한국에서 콜라 사서 내가 1,000원 가지고 콜라 두 병 사가지고 미국에 두 병 파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한 병에 얼마? 한 병에 1달러라고 했어요. 그럼 미국에 두 병 팔면 2달러 벌죠? 2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면 2,000원. 난 1,000원 가지고 콜라 두 병 사서 2,000원으로 바꾸면은 나한테 공짜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지 않으면, 지금 이 경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잠시만요. 저장을 해놔야 돼. 이거 지우고 저장해야 돼. 잠시만요. 저장을 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콜라를,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 콜라를 사서 미국 시장에다가 팔려는 거래가 형성되겠죠. 왜? 한국에서 콜라가 싸니까. 한국에서 돈 1,000원 있으면, 한국에서 500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원 있으면 그걸로 콜라 한 병 사요. 한국에서 500원 가지고 콜라 한 병 사. 미국 가서 팔아요.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린대요. 미국에서 1달러에 팔아. 그 다음에 그 1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원으로 바꿔. 그럼 나 처음에 500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 1,000원 됐잖아요. 그냥 돈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한국에선 콜라를 사려고 그럴 거고 미국에선 다 콜라를 팔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콜라 값은 오르겠죠. 왜? 사람들이 사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뭐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거 다 알죠? 혹시 안 배웠나요? 이렇게 여기가 가격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그 수량이면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디맨드 커브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 커브.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콜라를 다 산대요. 산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쪽으로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처음에 여기였는데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지금 균형 가격이 여기였는데 균형 가격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더 비싸졌잖아요. 따라서 한국은 콜라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게 된다? 미국은 똑같은 그림 그리면은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수요 곡선인데, 미국은 사람들이 콜라를 다 팔려고 할 거예요. 판다는 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공급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판대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더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공급을 오른쪽으로 늘린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가격이 이제는 여기로 떨어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콜라 값이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죠.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네, 그래서 한국의 콜라 값은 오르고 500원에서 점점점 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 한 800원까지 올라가. 미국의 콜라 값은 떨어질 거예요. 원래는 1달러였는데 콜라 값이 이제 0.80달러로 떨어졌어요. 1에서 0.80으로.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800원하고 0.80달러 얘는 환율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두 나라에서 드디어 콜라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콜라 한 개가 800원이라 그랬는데 환율 1000원으로 따지면은 800원은 0.80달러니까 미국에서 똑같이 한 병이잖아요. 이제 한 병 사먹 한국에서 800원으로 한 병 사 먹는다. 그럼 800원을 환전하면 0.80달러가 돼요. 그럼 똑같이 미국에서 한 병 사 먹게 되니까 두 나라에서 콜라 가격이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게 됨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드디어 성립하게 되는 경우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그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P는 국내 물가고 S는 환율이고 이 스타는 상대국 물가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스타가 붙어 있으면 미국, 스타가 안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 알겠죠? 여기 이 별표 별이 있으면 미국, 별이 없으면 한국. 오케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P는 별이 없으니까 얘는 한국. 이 P 스타 얘는 별이 있으니까 얘는 미국.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의 물가는 환율 곱하기 미국의 물가. 이게 성립한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여기 이거 일물일가 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죠? 볼까요? 자, P는 S 곱하기 P 스타래요. S 곱하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S 곱하기 P 스타. 그러면 여기서 P는 우리나라 국내 물가죠. 500원. 한 병에 500원이래요. P는 500원. 이거 오른쪽에 S는 환율이라고 했어요. S는 환율.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래요. 1000원이죠. 1000원 per 달러.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P는 상대국 물가. 미국의 물가가 한 병에 1달러. 한 병에 1달러. 여기 한 병이라고 씁시다. 한 병.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오른쪽 이거 두 개 곱해요. 1000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얘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이 식을 지금 여기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자, 얘가 P예요. 얘가 P 한 병에 500원 우리나라 물가. 자, 이게 S죠. 환율 1달러가 1000원인 환율. 이게 S. 그 다음에 한 병에 1달러. 이거는 미국 물가. 미국에서 한 병에 1달러에 팔린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S 곱하기 P 스타라 그랬잖아요. 얘네 둘을 곱해요. 얘네 둘을 곱해보면은 1000원 곱하기 1달러 병이니까 서로 달러는 얘는 분모이고 얘는 분자수가 달러는 달러끼리 없어지고 결국은 1000원 나누기 병이 돼서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이니까 결국 1000원 한 병당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하고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 같지 않다. 이거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라는 표시예요. 이거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밑에 거 아까 콜라 가격이 한국에서 콜라 가격이 800원이 되고 미국에서 0.80달러가 되면은 콜라 가격이 드디어 동일하게 된다. 즉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볼까요? 다 똑같이 이번에는 한국의 물가가 콜라가 800원이래요. 한 개당 800원 나누기 병 이고 미국에서는 S는 환율이죠. 환율은 여전히 1000원이에요. 1000원 퍼 달러 1달러에 1000원 그거 곱하기 자 미국에서의 가격 0.80달러죠. 이제는 0.80달러 한 병 0.80달러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0 곱하기 0.80이니까 계산하면은 800원이죠. 자 이제 왼쪽 여기 800원 퍼 한 병에 800원 여기도 한 병에 800원 드디어 얘네 둘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둘이 같다.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이제 알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절대적 구매력 평가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물건의 가격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거.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상품 바스켓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라 그랬는데 우리 뭐 이거 좀 어려운 말은 아니고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은 그 물건 하나잖아요. 지금 코카콜라 한 병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한 거잖아요. 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바구니가 있어서 장바구니에 콜라도 넣고 햄버거도 넣고 우유도 넣고 우리 흔히 많이 사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잔뜩 넣어요. 바구니에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 통째로 가격 물가에 적용했을 때 여전히 그 바스켓의 가격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 바스켓이란 말에 이 말 때문에 굳이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그냥 아까는 콜라 한 병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콜라 한 병뿐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사 먹는 모든 음식 다 합친 거 그거의 가격도 역시 같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 물가가 만약에 외국 물가 곱하기 환율 즉 P가 환율 곱하기 P스타 미국 물가 우리나라 물가가 환율 곱하기 미국 물가 이 관계가 이게 두 개가 같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환율의 움직임을 분석하기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내 물가가 한 5% 올라요. 근데 외국 물가도 똑같이 5% 올라. 그럼 환율은 왠지 변동이 없을 것 같죠? 얘도 5% 오르고 얘도 5% 오른다 그러면 얘는 변동이 없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국내 물가는 5% 올랐는데 외국 물가는 1%밖에 안 올라. 그럼 환율도 같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왜냐면 얘 곱하기 얘인데 얘가 훨씬 높은데 얘는 낮아? 그럼 얘가 높아져야지 얘네 둘 곱한 게 얘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는 거를 양 국가의 물가가 다르게 변동한다면 물가가 똑같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물가가 한쪽은 높게 올라가고 한쪽은 낮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둘의 차이 때문에 아 환율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빠르게 올라간다 얘가 더 높게 올라간다 물가가 더 빠르게 높게 그러면 환율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 한국 물가는 느리게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은 내려갈 것이고 이런 거를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성립하느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우리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요금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 요금하고 중국에서 지하철 탈 때 요금하고 같아요?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랑 서울에서 지하철 탈 때랑 뉴욕에서 지하철 탈 때랑
가격 다르죠. 지하철은 좀 그런가? 그럼 예를 들면 콜라라고 합시다. 콜라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코카콜라 먹는 가격하고 미국에서 코카콜라 먹는 가격하고 가격 같아요? 보통 같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상 예, 나라별로 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되게 비싸죠. 유럽에서 제가 옛날에 그 스위스 갔을 때 아침에 이제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는데 빵도 너무 비싸요. 빵 너무 비싸지만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빵 사 먹었는데 그 옆에 있는 콜라를 같이 먹고 싶은데 콜라를 사 먹지 못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콜라가 한 병에 5,000원이야 우리 돈으로. 한국에선 1,000원이면 사 먹는데. 그래서 콜라를 못 먹고 빵 먹으면서 계속 침을 삼켰던 콜라 사 먹을 수 없어서 침 삼키면서 막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현실적에서 여기 경험적 결과라고 써 있죠. 현실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면, 즉 각 나라별로 물가를 비교해 보면 다르더라. 구매력 평가가 다르다. 똑같은 1달러 가지고 한국에서는 콜라 한 병 사 먹을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어림도 없다라 못 사 먹는다. 그 얘기예요. 구매력이라는 게 그거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몇 개까지 사 먹을 수 있느냐. 그게 구매력이에요. 한국에서 물가가 싸니까 구매력이 세죠. 한 5개 사 먹을 수 있어요. 5,000원이면. 근데 스위스에선 그걸로 한 병밖에 못 사 먹는다.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나라별로 구매력이 다르다. 절대적 구매력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같다면 스위스에서도 콜라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못 사 먹는다. 한국에선 1,000원에 사 먹지만 스위스에선 5,0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게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국의 물가지수 품목의 상위성, 뭐 가중치의 상위성 뭐 등도 있지만 이런 거에 차이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제한 요인. 뭐 이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하면 나라별로 물가가 다르다. 자, 뭐 여기 물가지수 품목의 상위성 이거 뭔 소리냐면 아까 우리 바스켓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상품 바스켓. 우리는 그 물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바스켓을 만들어요. 장바구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마트 가서 사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볼 거 아니에요. 이마트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사오죠. 그 장바구니가 바스켓인데 그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쌀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쌀 별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빵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품목도 다르고 그 물가 지수를 따질 때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품목도 다르고 가중치도 다르고 우리는 쌀의 가중치가 높은데 미국은 쌀의 가중치가 낮아요. 우리는 삼겹살의 가중치가 높은데 미국 애들은 삼겹살 안 먹고 딴 거 소고기의 가중치가 높다든지 가중치가 다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송비나 무역 장벽 이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격이 같아질 수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역 장벽이 없다면 수송비나 무역 장벽이 없다면 즉 내가 미국에 있는 콜라를 한국으로 배송시키는데 0.1초 만에 그냥 공짜로 딱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무조건 성립할 거예요. 왜?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콜라 사서 미국에다 갖다 팔면 다 돈 버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제한 요건이 있죠. 내가 한국에서 콜라를 싸게 사서 미국에다 팔려고 봤더니 미국에서 비싸게 팔아서 좋긴 한데 그거를 배송하는데 수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콜라를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 수 있어요. 아싸 나 500원 팔아야지 하고 막상 미국에서 팔려고 봤더니 미국 가는 데만 25만 원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송하는 데만 20만 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제한 요인들 때문에 이게 잘 성립하지 않는다. 또 가격 차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가격 차별화라는 것은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코카콜라 똑같아요. 코카콜라에서 콜라를 만들었어. 걔네가 한국에서도 한 병에 1,000원, 스위스에서도 한 병에 1,000원 이렇게 팔 이유가 없어요.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나는 5,000원 주고도 먹을게. 나는 부자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다 부자. 다 잘 살아. 그래서 걔네는 콜라 한 병에 5,000원이어도 사 먹을 용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코카콜라 회사가 뭐하러 똑같은 가격에 팔겠어 콜라를.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얘네들은 5,000원에 팔면 안 팔려. 그래서 1,000원에 팔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부자니까 5,000원에 팔아도 잘 팔려. 그럼 거기서 5,000원에 팔지 뭐하러 1,000원에 팔겠어요.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를 가격 차별화, 영어로는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죠. 가격 차별화를 한다. 다들 각 나라별로 가격을 다 비싸게 받는다. 가격을 다 다르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지수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빅맥 맞아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빅맥. 빅맥의 가격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르고, 왜냐면 빅맥은 전 세계 거의 다 파니까.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별로 빅맥의 가격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2013년 기준인데 빅맥이 한 개당 4.37달러에 팔렸대요. 빅맥이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거의 8년 전인데 빅맥이 4.37달러였대요. 미국에서, 미국 내 가격, 국내 가격이라는 거 우리나라 아니고 이 나라의 가격 4.37달러. 당연히 달러로 쳐도 4.37이고. 자,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 아르헨티나 보지 맙시다. 그냥 우리 아는 나라만 하죠. 중국이랑 한국만 합시다. 중국에서는 16위안에 팔았대요. 2013년에 16위안에 팔았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냐 보니까 환율이 6.22달러 위안이었어요. 1달러가 6.22. 지금 1달러가 8점 얼마죠? 아니 8점 얼마래. 네, 지금이 6점 얼마지 참. 제가 옛날에 8점 얼마였고 지금 6점 얼마죠? 네, 헷갈렸네 제가. 지금 6점 얼마 맞나? 환율 6점 얼마는 당연히 맞을 건데 중국 네, 6.46이네요. 거의 차이 안 나는 6점 아이고 얼마야? 6.22니까 지금 뭐 좀 올랐네요. 그때보다 6.46이면.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6.22였대요. 자, 그러면 16위안에 파는데 환율이 6.2다 1달러에. 그러면은 환산해 보면은 16위안이에요. 빅맥 한 개당. 그런데 환율이, 이거는 중국 물가. 그런데 환율이 6.22위안이래요. 달러당. 1달러에 6.22달러. 그럼 이거를 환산하면, 이걸 통해서 환산하면, 그러면 이거는 16위안을 6.2로 나누면 되니까 16위안을 6.22로 나누면, 즉 이거는 환산하면은 2.57달러라는 뜻이에요. 한 개당. 그래서 여기 나오죠. 중국 16달러, 16위안인데 그거를 달러로 환산하면은 환율 계산해서, 환율 감안해서 달러로 환산하면 2.57달러다. 한 개당. 한 개당 2.57달러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얼마나 했죠? 미국에서는 한 개당 4.37달러. 중국에서는 2.57달러. 자, 그러면 이거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빅맥인데, 일물인데, 같은 물건인데, 같은 가격 일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4.37달러, 중국에서 2.57달러니까.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빅맥을 0.1초 만에 공짜로 배송시킬 수 있다. 그럼 2.57달러에 사서 여기 가서 4.37달러에 팔면 돈 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역 장벽이라는 게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무역 장벽이 엄청나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2.57에 사서 4.37에 파는 게 불가능하다. 2.57에 사서 가서 4.37에 팔면 좋긴 한데 이걸 빅맥을 옮기는데 수십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한국도 볼까요? 한국도 보면은 3,700원이었나 봐요. 그때 빅맥이 되게 쌌네요. 지금 한 5, 6천 할 것 같은데. 3,700원인데 그때 환율이 1,085원이었나 봐요. 아까 우리 1,200원이었죠, 지금. 우리 1,200원 되기 직전인데. 그래서 쌌네요, 환율이. 1,085원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원화 가치가 높았어요. 그러면 환율로 환산해 보면은 3,700원은 이 환율로 나눠주면은 3,700 나누기 3,700 아이고 3,700 아이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아닌가 3,700 나누기 여기 환율 1,085.48로 나눠주면은 3.41이에요. 즉 3.41달러라는 거예요. 3,700원은 환율로 나눠주면은 3.41달러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4.37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훨씬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빅맥 PPP는 뭐냐 그러면 이 국내 가격을 여기 있는 달러로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은 16 위안을 여기 있는 달러 가격으로 4.37로 나누면 그러면 3.66이잖아요. 바로 이 3.6 빅맥 PPP는 3.66이라는 거예요. 즉 빅맥으로 계산하면은 미국과 달러와 중국 위안화 사이의 환율은 3.66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맥 PPP라는 건 뭐냐? 빅맥이라는 게 양쪽 나라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그때의 환율이 3.66이다 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때 환율이 847이고 빅맥으로 따지면 환율이 847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환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085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달러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싸게 판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비싸게 판다는 거고 대체로 유럽, 덴마크, 뭐 유로존, 스위스 제가 얘기했죠. 스위스 내가 콜라 사 먹기 힘들었다고. 스위스 플러스 63이잖아 지금. 스위스에서는 빅맥이 7.12달러예요. 미국에서도 4.37인데 중국이랑 비교하면 얼마야? 중국은 2.57일 때 스위스 7.12. 아까 제 말이 맞죠? 진짜로 5배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거의 3배잖아요. 중국 2.57인데 여기 7.12면 거의 3배 가깝죠. 중국에서 1,000원에 사 먹던 햄버거 스위스 가면 3,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먹기가 힘들다고 이게. 예, 제가 옛날에 스위스 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는 유럽에서 제가 유럽에 잘 많이 안 가봐가지고 몇 개국 안 가봤는데 영국, 뭐 런던,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 가봤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진짜 스위스에 비하면 싼 편이다라고 독일 가면 돈 막 써. 스위스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독일 가면 돈 막 씁니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도 물가 비싸긴 한데 영국도 와 근데 영국 싸게 파네. 미국보다 의외네. 하여튼 영국, 독일도 비싸긴 한데 스위스에 비하면 다 싼 편이다. 네.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이거 달러 가격이 이렇게 다 다르다. 어떤 나라는 미국에서 4.37에 팔 때 스위스는 더 비싸게 팔고 한국은 더 싸게 팔고 이렇게 다르다. 한국과 스위스 물가 2배 차이다. 똑같은 물건인데 같은 가격에 팔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두 나라의 물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성립하는가? 얘는 이제 뭐냐면은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상대적 구매력이라는 것은 변화율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 간의 생활 수준 등의 격차가 크다면 상품의 가격 차이도 현저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중국하고 스위스하고 햄버거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 어떻게 같이 똑같이 팔겠어? 스위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주고 사 먹겠다는데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변화율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성립하는가? 자, 그래서 성립한다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파이는 아까 이야기했죠. 별이 있으면은 미국, 별이 없으면 한국. 얘는 한국이고 얘는 미국이에요. 이 파이는 이거예요. P분의 DP. 여러분들 이거 이런 식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이거 경제학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거 처음 볼 수도 있는데, DP라는 것은 앞에 D가 있으면 이거 D는 이거 그 디퍼런스라는 뜻이에요. 이 D는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P로 나눴다. 이거는 변화율의 개념. 이거는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변화율 또는 상승률의 개념이다. P는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P는 가격, 물가라 그랬죠. 이 파이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파이. 별표 붙었으니까 이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S 위에 햇 모자가 달려있네. S 햇은 이거는 이거 변화율이라고 했죠. S는 환율이라고 했고 환율의 변화율이 그거예요. S 햇이에요. 즉 이게 성립하면 이거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방금 전에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물가가 빅맥 한 개 아까 3. 얼마였죠? 3. 대충 3.5라고 칩시다. 3.5개 나누기 1달러였어요. 스위스 물가? 아이고. 3.5 달러 한 개당 3.5달러였죠. 스위스 물가는 한 개에 7달러였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달라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아,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거 다르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다르다. 성립 안 한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한국의 물가가 몇 퍼센트 오르고 스위스의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어요. 그 물가의 차이를 환율이 따라잡아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개념이에요. 아, 이거 뭘로 설명하지? 자, 봅시다. 한국에서는 500원이었어요. 한 개당. 개당 500원. 미국에서는 개당 1달러. 햄버거가 예를 들어서 뭐 콜라라고 할까요? 콜라가 한국에서는 개당 500원, 미국에서는 한 개당 1달러. 그런데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달러당 1,000원. 이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물가가 올랐어요. 지금 여기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 10% 올랐다고 쳐볼까요? 한국은 10% 올랐어요. 그래서 550원 됐어요. 10% 물가가 올라갔다. 미국은 1.07이라고 해볼까요? 7% 물가가 올랐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이 경우에 환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냥 가정해요.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 이거는 그게 아니죠. 지금 얘는 한국 물가가 10% 오르고 미국 물가가 7% 올랐으면은 여기 환율도 3% 올라야 된다 이 뜻이죠. 7%, 3% 해서 10%여야 되니까. 근데 환율이 안 올랐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여기에서는 내가 미국에서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한국에서 햄버거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미국에서 이거 콜라 한 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 그러면 미국에서 한 개 사 먹을 돈은 1달러죠. 1달러를 환율로 환산하면 1,000원이고
1,000원으로 콜라를 500원짜리 사 먹으면 2개 사 먹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2개 사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콜라를 미국 돈, 내가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는 2개를 먹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이 1.07달러예요. 1.07달러는 원으로 환산하면은 1,070원이죠. 자, 잘 봐요. 아이고. 자, 1.07달러는 원으로 환산하면 1,070원이고, 왜냐면 환율이 1,070원이니까, 환율이 1,000원이니까 1달러가 1,000원? 그럼 1.07달러는 1,070원. 그럼 1,070원 가지고 햄버거를 몇 개 먹을 수 있느냐? 1,070원을 550원으로 나누어 햄버거 개수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070원을 550원으로 나눠 보면 햄버거를 1.945개 사 먹을 수 있어요. 1.945개잖아. 자, 아까는 내가 햄버거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햄버거 2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햄버거를 2개 못 사 먹죠. 1.945개밖에 못 먹잖아요. 이게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1개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2개, 격차가 나는 건 알겠어. 1개, 2개인 건 알겠는데 그 격차가 변하느냐라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보는 거예요. 아까는 1개 먹을 돈으로 2개 먹었는데 이제 1개 먹을 돈으로 2개 못 먹잖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미국에서 1개면 한국에서 똑같이 1개, 미국에서 1개 먹을 돈, 한국에서 1개 먹을 돈 똑같아야 된다. 그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라면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오케이, 두 나라의 격차는 알겠어. 미국에서 1개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2개 먹을 건 그 격차가 나는 건 알겠는데 그 차이가 여전히 유지가 되느냐. 1년 아니 1년이래. 아, 그렇죠. 1년이죠. 1년 지나서 물가가 변동한 다음에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유지가 안 됐죠. 그럼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 구매력 평가, 이 수식이 성립하면 돼요. 한국에서 10% 올랐는데 미국에서 7% 올랐어? 그럼 10은 7 더하기 3이잖아. 환율도 3% 올라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환율 3% 올려볼까요? 환율이 3% 올랐다. 그러면 1,000원은 1,030원이 되는 거죠. 1달러가 이제 1,030원으로 올랐을 때, 그럼 그때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에서 1개 먹을 돈은 1.07달러예요. 1.07달러는 아까는 1달러가 1,000원이라 그래서 1,070원이었지만 이제는 1달러가 1,030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환산하면 1.0달러가 1,030원이니까 계산하면 이는 이제 1,102.1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 하나에 550원에서 1,102.1원으로는 햄버거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1,102.1원으로는 햄버거 550원짜리 햄버거를 2.003개 사 먹을 수 있다. 자, 소수점 끝에 약간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근사 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어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경제학 좀만 배워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좀 수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수점 끝에 짜리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사출했을 때 아까는 미국에서 1개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2개 먹었는데, 똑같이 미국에서 1개 먹을 돈으로 2개, 거의 2개잖아요. 2.003개는 똑같이 2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성립했기 때문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10% 올랐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7% 올랐을 때 인플레이션이, 아니, 환율의 변화가 3% 일어나게 되면은 3 더하기 7 해서 10, 이렇게 10만 성립한다면 1대2, 1대2의 그 비율이 여기서도 똑같이 1대2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실질 환율이라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몇 개 사 먹네. 이거를 실질 환율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2고 여기서도 2죠. 2.003이죠. 그 실질 환율의 변동이 없으면 그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 간의 물가 변화율 차이와 같아진다. 즉
그 한국의 환율과 미국 환율의 차이, 환율의 변화율, 환율 변화율, 미국 환율 변화율의 차이, 파이 빼기 파이 스타는 얘다 얘. 결국 환율의 변화율과 같아진다라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개념이고, 얘는 그럼 성립하느냐? 얘도 옛날엔 성립했는데 최근엔 잘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환율이 변동한다는 거죠.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고전학파의 통화 중립성을 이론적 근거로 해요. 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성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제학 고전학파의 통화 중립성을 생각해 보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명목 변수만 비례적으로 상승할 뿐 실질 변수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자, 명목 변수가 뭐고 실질 변수가 뭐냐? 명목 변수는 돈이에요, 돈. 돈 개념이 명목 변수예요. 실질 변수는 뭐냐? 실질 변수는 콜라예요. 콜라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실질. 명목 변수는 돈.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게 명목 변수. 자, 쉽게 생각해요. 통화량이 증가해요. 국가가 막 돈을 찍어내요. 요즘 전 세계가 다 돈 찍어내고 있죠. 돈 막 뿌리잖아요,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돈 다 뿌려요.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우리 돈 많아지죠. 돈 찍어서 나눠주니까 돈 많아지잖아요. 명목 변수는 비례적으로 상승해. 이건 뭔 소리냐? 돈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콜라가 늘어나요? 나라에서 돈 찍어서 나눠줬지 콜라 찍어서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저 콜라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실질 변수는 변화가 없어요. 나라에서 돈 찍어서 나눠주면은 그거는 돈만 늘어나는 거지 콜라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해봤자 양국가의 명목 변수만 왔다 갔다 할 뿐 실질 환율의 개념으로 계산하면 실질 환율은 항상 일정하다. 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이론적 근거였는데 옛날엔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몇 개 나라들 비교해 보니까 특히 1920년대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았는데 1970년대부터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실질 환율이라고 불러요. 자, 실질 환율 S 곱하기 S는 환율이었고 P 스타는 미국 물가, P는 한국 물가죠. 아까 거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 환율 자, 실질 환율 여기 환율은 1,000원이라 그랬죠. 1,000원 곱하기 P 스타는 미국 물가 1달러 1. 그다음에 P는 한국 물가 500원 나누기 500 하면 얼마예요? 2죠. 자, 여기서 똑같이 자, 그 환율 1,030원 곱하기 그다음에 P스탄 미국 물가 1.07개 1.07달러 그다음에 나누기 한국 물가 나누기 PR이에요. 550원으로 나누면 되죠. 550원으로 나누면은 아까 계산했던 건데 1030 곱하기 1.07 나누기 550 하면 이게 바로 2.003이라는 거죠. 2.003. 자, 이게 바로 실질 환율이에요. 아까는 2였어요. 실질 환율의 개념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실질 환율의 개념이에요. 아까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2개 사 먹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1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여전히 2개 2.003이니까 근사치로 2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립하잖아요. 지금 상대적 구매력 평가 성립하죠. 10%는 7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7 더하기 3은 10 이거 성립하면 그러면 실질 환율이 2에서 여전히 2로 유지가 된다. 실질 환율이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환율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율이 0%야. 여전히 1,000원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1.07달러가 환율로 계산했을 때 1,070원이라는 거고 1,070원은 550원으로 나누면은 1.945였죠. 1.945개. 자, 여기서 똑같이 1,000원 환율 1,000원 곱하기 미국 물가 나누기 한국 물가 이렇게 하면은 1.945라는 거죠. 자, 이렇게 10은 7 더하기 0 7 더하기 0은 7인데 얘랑 10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맞지 않는다? 다르다?
10하고 7 더하기 0하고 다르잖아요. 7 더하기 0 7이니까. 이게 다르면 실질 환율이 2에서 1.945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랑 1.94는 차이 많이 나죠. 아까 2랑 2.003은 차이 안 나는 거지만. 자, 이렇게 실질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요즘 현실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실질 환율도 툭하면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실질 환율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가별 물가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성립하고, 이 식은 이제 이게 실질 환율을 계산하는 식인데, 이 식의 각 변화율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 식들을. 그래서 얘의 변화율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 S의 변화율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이거 경제학 공부하면 별로, 이거 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궁금한 학생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학교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이 정도로만 그냥 압시다. 대충 이 정도 식으로만 실질 환율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실질 환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게 실질 환율의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동하지 않는다. 이게 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실질 환율이 1이라는 걸 뜻해요. 우리 방금 전에 얘에서 실질 환율이 2였죠. 2면은 절대적 구매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게 항상 1이어야 된다. 1. 미국에서 한 개 사 먹으면 한국에서 똑같이 한 개 사 먹어야 된다.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개념이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개념은 오케이, 미국에서 한 개 사 먹을 돈으로 한국에서 2개 사 먹는 것, 격차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와, 구매력 평가하는 데만 1시간 지났네. 좀 개념이 어려워서 좀 천천히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자율 평가 보겠습니다. 이자율 평가, Interest Rate Parity.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우리 PPP라는 단어를 구매력 평가라고 해서 이제 PPP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국가별 뭐 GDP, 1인당 GDP 뭐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자, 우리 구글에서 검색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GDP 컨트리 이렇게 검색하면, 자, 여기 노미널이라고 있고 List of Countries by GDP, 노미널이 있고 GDP PPP라는 게 있잖아요. 이 PPP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Purchasing Power Parity, 이 PPP예요. 그럼 이 PPP라는 게 뭐냐? 자, 구매력 평가 뭐였어요? 각 나라별 물가 수준을 비교해 준 거였죠. 똑같은 돈으로 미국에서 한 개 사 먹는데 한국에서 2개 사 먹는다. 그게 PPP였잖아요. 구매력 평가. 자, GDP를 PPP로 평가했던 건 뭐냐면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GDP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000원을 벌어요. 1,000원을 버는데, 그런데 1,000원으로 콜라를 한 병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2달러를 벌어요. 똑같이 1시간 일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달러를 버는데, 미국 물가가 비싸서 2달러로 콜라 한 병을 사 먹어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환율이 환율은 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환율이 1,000원이다 라고 해도, 일단 환율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노미널 GDP는 뭐냐면, 노미널 GDP는 이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1,000원을 한국 사람은 1,000원을 버는데 미국 사람은 2달러를 벌어요.
그럼 이 1,000원은 1달러잖아요. 환율이 1,000원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너미널 GDP는 한국은 1달러, 미국은 2달러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 사람이 돈 2배로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너미널 GDP의 개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달러 번다. 왜? 1,000원 버니까. 1,000원은 1달러니까. 환율에 따지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달러 벌고 미국 사람들이 2달러 벌고. 이게 노미널 GDP의 개념이라면 GDP를 이거는 리얼 GDP예요. 그래서 PPP 개념은 물가 수준, 구매력을 고려해준 GDP죠. 얘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한국에서는 1시간 똑같이 평균적으로 1,000원을 버는데 그걸로 콜라 한 병 사 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2달러 버는데 얘네도 똑같이 그 번 돈으로 콜라 한 병 사 먹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일한 거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콜라 한 병, 얘도 콜라 한 병. 돈을 2배로 많이 벌었지만 물가도 2배로 비싸니까 번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콜라 개념을 하면 아까 실질은 콜라라 그랬죠. 실질은 콜라 햄버거 이게 실질이라고 그랬어요. 실질 GDP 개념으로 보면은 둘 다 번 돈으로 콜라 한 병 사 먹는 거 똑같다. 즉 한국과 미국의 실질 GDP는 동일한 게 되는 거예요. 돈을 미국 사람이 2배를 더 벌어도 어차피 걔네가 써야 되는 돈이 2배로 비싸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결국 삶의 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를 노미널로 보고 PPP로 보면 노미널로 보면 와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은 4만 달러, 한국은 3만 4천 달러, 한 8천 달러 차이 나네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PPP 실질 개념으로 보면 한국은 4만 7천, 일본은 4만 4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긴 하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긴 하지만 걔네들은 버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월급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콜라의 개수를 따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물가가 더 싸니까. 그 개념이 바로 그 PPP를 고려한 GDP, 리얼 GDP의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은 한참 밑에 있겠죠. 중국 어디 있나? 중국은 여기 100위권이네요. 리얼 GDP는 노미널로 하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밑에 있지 않을 텐데. 노미널로 하면 여기 있네요. 76위 정도 되네요. 네, 뭐 이 정도 되네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자율 평가를 배워봅시다.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하는 거는. 구매력 평가하고 이자율 평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은 국제 금융거래에서의 균형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는 국제 실물거래에서의 균형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 햄버거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했잖아요. 콜라 사 먹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구매력 평가였다면 이자율 평가는 금융거래, 즉 은행에 돈 넣는 거, 은행에 저축하는 거. 저축을 산다라고 생각해보죠. 저축을 사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건 시간을 산다고, 시간을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사는 건 똑같아요. 내가 콜라를 사 먹는 거, 콜라 한 병을 내가 1,000원 주고 사 먹는 거. 금융거래는 뭐냐? 내가 1년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달러를 내가 1,000원을 쓰지 않고 은행에 저금해요. 은행에 저금하는 그 시간을 산다고 쳐보죠. 1년을 사면 1년 뒤에 그 1,000원이 1,050원 이렇게 불어나서 있는 거. 이게 이제 금융거래 개념이죠. 이자율, 우리 지금 이자율을 하고 있으니까 이자의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물일가의 법칙, 아까 그 물건은 어디에서든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햄버거 가격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가격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금융거래에도 적용시키면 그게 이자율 평가의 개념이에요. 자, 뭔 소리냐? 전 세계 어디서나 이자율이 같아야 된다. 그게 이자율 평가의 개념이에요. 동일한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일한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률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된다. 내가 미국 은행에 돈을 넣든 한국 은행에 돈을 넣든 결국 내가 마지막으로 받는 이자의 금액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자율이 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제가 방금 좀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 두 국가의 이자율이 같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율만 같아서는 그 동일한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돈을 한국에 저금하나 미국에 저금하나 동일하게 수익률을 얻는다. 그게 성립하면은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크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 실질 이자율 평가로 나눌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별 말 없이 이자율 평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무위험 이자율 평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무위험 이자율 평가를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이건 그야말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물일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국가 간의인데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을 때 성립한다라 그랬네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도 그 구매력 평가할 때 뭐였죠? 무역의 제한 요인이 없을 때 성립하는 거라 했죠. 근데 무역의 제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있죠. 운송비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아까 콜라 한 병을 미국에서 팔고 있는 콜라 한 병을 한국으로 0.3초 만에 딱 옮겨오는 거, 배송비 없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약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미국 은행 내 통장에 있는 돈 1달러를 한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거, 돈을 옮겨오는 거, 그거는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죠. 뭐 약간의 수수료는 들겠죠. 은행에서 수수료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수수료가 없다면 미국에 있는 돈 한국으로 옮겨오는 거는 그 콜라 옮겨오는 것보다는 훨씬 쉽단 말이에요. 제약이 훨씬 덜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자율 평가는 아까 그 구매력 평가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매력 평가는 될 수가 없다. 왜? 콜라를 배송비 없이 옮겨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거? 이거는 배송비 물론 들죠. 수수료 받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 수수료 그거 무시한다고 하면 그거 은행이 이제 앞으로는 그 수수료 다 없애야 될 텐데 그런 수수료가 만약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만 친다면 돈 옮겨오는 거는 1초 만에 가능하죠. 은행이 두 개 다 문만 열고 있다면 24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 송금하기 이게 가능하다면 은행 영업시간이 둘 다 영업하고 있다면 저쪽에 은행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은 큰 나라도 있겠지만 얼마 안 드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송금하는데 수수료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한국과 북한? 이거는 제약이 좀 크겠죠. 북한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마 수수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브로커한테 많이 돈 줘야 되겠죠. 그거는 제약이 크겠지만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옮겨놓은 이거는 제약이 크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과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중국에서 돈 송금 받을 때 수수료 많이 내나요? 수수료가 많다면 제약이 큰 거고 수수료가 적다면 제약이 적은 거죠. 그 제약이 적다면 제약이 완전하게 없다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해야 돼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무역에 대한 그 제약 요건이 없다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는 콜라를 일본, 미국으로 바로바로 옮겨갈 수 있다면 한국에 사 먹나 미국에 사 먹나 똑같아야죠, 가격이. 그것처럼 무역에 제한이 없을 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도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투자자가 국내 혹은 외국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국내에 투자하는 거랑 외국에 투자하는 거랑 비교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아까 한국에서 콜라 사 먹을 때 미국에서 콜라 사 먹을 때 비교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한국은행에 저축하는 거랑 미국은행에 저축하는 거를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1원을 국내에 투자해요. 1년 후에 그럼 1 더하기 R1이 되겠죠. R은 이제 이자율. 자, 이거 일단 이대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실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국내 투자면 그냥 1원이 1 플러스 R1이 되고 끝나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했다. 이자율이 3%다. 그럼 1030원 되고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돈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화를 이제 환전하면은 1 나누기 S, 즉 환율로 나눠준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가 R 플러스 R 스타는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죠. 미국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년 후에 외국 투자 수익을, 즉 이게 외국 투자 수익이죠. 1 플러스 R 스타 나누기 S. 이게 1년 후에 외국 투자 수익인데,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려면은 1년 뒤에 환율을 알아야 되는데, 1년 뒤에 환율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위험이 따르죠.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에요. 아까 봤죠, 네이버에서. 달러당 1200원인데 1년 뒤에는 환율이 보통 1200원 넘지 않거든요. 잘 내려갈 거다. 1년 뒤에는 아마 달러당 1150원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측이 틀리면 어떡해? 그 예측이 틀리면 어떡해? 라는 게 바로 위험이죠. 환율 변화의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선물이라는 게 있어서 1년 뒤에 그냥 무조건 1달러에 1150원 그 환율로 계약합시다 라고 미리 약속 맺어놓는 걸 선물이라고 하죠. 그걸 하면 돼요. 선물 환율로 미리 매도를 해놓으면, 그러면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위험이라는 건 미래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게 위험인데, 선물 환율로 미리 계약해 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어쨌든 1년 지나서 그 내가 미리 예약해 놓은 그 환율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선물 환 매도를 계약해 놓으면, 그리고 선물 환율이 F였다면, 그러면 1 플러스 R 스타 나누기 S, 이 달러, 이거 달러는 거기에 F를 곱한 원, 아이고, 이 돈이 이거 원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달러예요. 여기 F를 곱해서 원화가 된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한 게 미국에 투자한 거예요. 1원을 달러로 바꾸고 미국에 투자해서 이렇게 미국 은행에서 이렇게 나한테 달러를 줬고, 그거를 다시 선물 환율로 환전해서 원화로 바꾼 게 이거예요. 즉 1원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된 게 미국에 투자한 거. 1원을 그냥 한국에 투자하면 1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얘랑 같아야 된다. 그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냥 심플하게 한국에 투자해서 1원이 1 플러스 R 되는 거, 한국에 투자한 거랑 1원을 돌려요. 자꾸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다시 선물 환율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수익률하고 같아지면, 그러면 내가 괜히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자율 결국 내가 버는 수익률은 같으니까. 이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환전하고 뭐 선물 환율로 환전하고 이런 게 1도 귀찮지 않다.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0.2초 만에 그냥 마음 먹자마자 자동적으로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얘랑 달라지면 안 되는 거겠죠. 왜? 만약에 한국에서 수익률이 미국에서 수익률보다 더 높다, 이쪽이 더 높다, 그럼 사람들 다 한국에 투자하겠죠. 미국 은행에서 다 돈 빼서 다 한국에 투자하겠죠. 반대로 이쪽이 더 높다? 그럼 누가 여기서 투자하겠어요? 여기 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 이거 다 돈 빼서 다 미국 가서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뭐야,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면. 그래서 그 성립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 식을 이제 좀 고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근사값이에요. 이 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근사값의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이제 근사값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게 더 공식적인 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 국가 간의 이자율의 차이는, 양 국가 간의 이자율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 선물 환율과 현재 환율 간의 차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한국에서 1,000원을 투자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서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1,050원이 됐어요. 5% 이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고 쳐봅시다. 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1,000원을 일단 환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환전하면은 1달러로 바뀌겠죠. 왜? 천원을 환전하면 1달러예요. 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니까. 그래서 1달러로 바꿨어요. 자, 이제 그거를 미국에다 투자해요. 1년이 지났어요. 미국에 투자했더니 미국에서 나한테 얼마를 줬느냐? 1.03달러, 1.04를 줬다 칠까요? 1.04달러를 줬어요. 4%의 이자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어떻게 한다? 선물 환율로 해야 되겠죠? 이건 1년 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 환율이, 이것도 선물 환율도 1년 뒤니까, 1년 뒤를 1년 뒤에 내가 맺을 선물 환율은 1,001원이라고 쳐봅시다. 달러당 1,001원. 자, 그러면은 환전해요. 환전하려면은 나는 돈이 1.04달러가 있는데, 얘를 환전할 때 이제는 1,001원으로 환전하게끔 나는 미리 선물 계약을 맺어놓은 거죠. 지금 현재는 내가 1,000원을 1달러로 환전했어요. 현재 환율이, 이거는 현재 환율이에요.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니까 난 1,000원을 1달러로 환전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이거는 이 4%는 미국 이자율이죠. 이거는 미국 이자율, 이거는 한국 이자율이고. 자, 선물 환율이, 아이고, 1,01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1,010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1%니까. 자, 선물 환율이 1% 올랐다. 그러면은 1,000원을 내가 달러로 환전할 때 1달러로 환전했고, 1,000원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달러로 환전했고, 미국 은행에서는 나한테 이자를 4% 줬어요. 그래서 1.04가 됐어요. 1달러가 1.04가 됐고, 이제는 1.04달러를 환전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지나서 환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선물 환율로 환전해야 돼요. 이거 미리 약속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을 해놓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1.04 곱하기
10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50.4원이 되는구나. 환전하면은. 그래서 똑같다. 물론 여기 근사값이랑 약간의 차이 있어요. 0. 소수점 밑에 차이는 있는데 1050원이나 1050.4원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쉽게 말하면 한국 이자율 5%고 미국 이자율 4%잖아요. 그럼 5 빼기 4 하면 1이잖아요. 1%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선물 환율과 그 현재 환율의 변화율도 자, 1000원에서 여기 차이 1010원에서 1000원 빼면 10원이죠. 1000분의 10 하면 여기도 1%잖아. 대충 여기 5 빼기 4니까 1%. 여기도 똑같이 1%만큼 환율이 지금 1% 상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1010원이 됐으니까 이게 1% 상승 이렇게 똑같이 맞추면은 결국 5 빼기 4는 1% 이렇게 1%를 맞춰주니까 여기도 1050원 여기도 1050원 똑같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성립하느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립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물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내가 미국에 파는 콜라를 0.3초만에 여기로 옮겨오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만 미국 은행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로 옮기고 환전해서 미국 은행에 있는 그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미국 돈 1원으로 환전하고 그걸 미국 은행에 집어넣고 이런 거는 만약에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환전하고 뭐 미국 송금하고 이거는 그냥 내가 컴퓨터 좀만 두들기면 다 금방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이게 성립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한국하고 북한은 분명히 이거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검증한다. 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 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 그거를 살펴보면 이게 자본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위험이 존재하거나 한국과 북한 존재하거나 혹은 조세 제도가 다른 경우 한국에서는 은행에 1000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1050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30원 띄어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자율이 5%가 아니라 세금 띄어가면 2%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세금 3% 띄는데 미국에서 세금 안 띄고 이렇게 세금 다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 이동이 완벽하게 자유로울 때 만약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해야 돼요.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을 때가 만약에 발견된다. 그럼 그 즉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뭔 소리냐? 무위험 이자율 평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하나 미국에 투자하나 나한테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 1000원을 한국에 넣어도 1050원, 미국에 넣어도 1050원 들어온다. 이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데, 즉 내가 이거 환전하고 막 이거 환전 또 하고 하는 게 너무 쉬운데, 이거 나 1의 수고도 안 들어가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1050원 버는데 미국에서는 1200원 주더라. 이러면 한국에 있는 돈 얼른 다 빼서 미국 가서 막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막 벌어야 되겠죠. 차이가 나니까. 그때 발생하는 거래는 차익 거래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자본 이동이 완벽하게 자유로울 때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차익 거래의 기회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건데 그 기회가 발생한다? 발견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쏜사같이 달려들어서 그 기회를 다 파먹는다고. 차익 거래라는 것은 위험이 없는 수익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1원 투자해서 2원 받아오는 게 차익 거래예요. 아무 위험 없이.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래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잠깐이라도 발생하면 1초 만에 이런 기회는 다 날아간다. 그 차익 거래 때문에. 자, 차익 거래에 속한다. 왜? 선물한 계약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 평가라고 불러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이 들어가야 돼요. 미리 계약을 맺어놔야 돼요. 1년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지금 확정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무위험이니까. 1년 뒤에 환율이 얼마가 될 것이다. 내가 예측한 환율로 계산하면 그거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 뒤 환율이 얼마가 될지 미리 알고 있어요. 왜? 계약 다 해놨으니까. 미리 다 약속을 해놨으니까.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니까, 선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무위험이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웬만하면 성립한다. 자본 이동이 자유롭기만 하다면. 내가 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의 성립한다. 내가 한 만원, 100만원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성립한다라고 봐야 돼요. 100만원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성립 안 하죠. 100만원 송금하는데 수수료 100원? 그럼 성립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말로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아까 여기서 보면은 왜 무위험이다? 선물한 계약으로 내가 미리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즉 미래 환율을 미리 내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래 환율이 얼마로 변할지 내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 그럼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뭐냐? 미래에 대한 환율을 내가 미리 고정시켜 놓지 않고 미래 환율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미래 환율에 대한 위험을 그냥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 나는 미래 환율을 예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년 환율 1150원이 되겠지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위험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차이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오늘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제는 다음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강의 7주차 강의 끝나고 올릴게요. 뭐 그렇게 촉박하게 그 과제 제출 기한을 내주진 않을 테니까 뭐 천천히 과제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과제가 정해지면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